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0년입니다. $1,454원. 방금 확인해본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리터당 평균 가격입니다. 한동안 좀 오르는가 싶던 기름값이 이렇게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밤사이에 더 떨어졌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 인도분이 2% 이상 하락하면서 배럴당 $42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 2월 말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20% 이상 급락한 가격입니다. 상반기에 20%씩 유가가 떨어진 건 1997년 이후에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제 유가가 쭉쭉 떨어지는 주된 원인은 공급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들이 하루 18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했었지만 감산 의무가 없는 회원국들에서 원유 생산이 더 크게 늘고 있고요. 특히 셰일가스를 앞세운 미국도 생산량과 수출량 모두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떨어지면 소비자들에게는 좋죠. 하지만 이게 세계 경제 위축으로 연결되고 또 우리 수출이 그래서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유가 상승을 핑계로 값을 올렸던 여러 제품들도 제자리를 좀 찾아야 될 텐데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잘 안 내리는 게 우리 기업들의 고질병.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죠. 소비자로서는 이게 참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예, 6월 22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 절반 정도는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있습니다. 세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길래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혹시 바꿀 부분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노란 우산 공제가 뭐예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고요. 중국 주식시장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이 MSCI 지수라는 건 뭐고 중국 증시가 이렇게 MSCI 지수에 들어간 게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경제 콘서트를 그리고 준비 중입니다. 시간은 7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고요. 장소는 서울 상암동에 있는 MBC 골든마우스 홀입니다. 민간 싱크탱크 여시제의 이원재 기획이사와 함께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참가 신청은 저희 홈페이지로 오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준비한 순서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대감에 땅값만 올려놓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죠. 오늘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저 앞에 휴가도 하나 드리자면. 박 교수님, 박 네. 교수님, 저희가 오늘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근데 이때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세무사님, 공제. 예. 조심하셔야 되는 건 다음번에 또 배울게요.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짧아서 항상 아쉬우셨죠? 손에 잡히는 경제가 길어집니다. 오전 11시 10분부터 하루 50분. 자리를 옮겨 시작되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당신의 경제를 책임집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다는 게 조세의 기본 원칙이긴 한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2명 중에 1명이 월급을 받았는데도 근로소득세를 안 낸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걸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그래서 계속 나오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조세재정연구원이 세법 공청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조세연구원이 이맘때 개최하는 세법 공청회는 기획재정부가 내년 세법을 어떻게 바꿀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제시되는 자리라서요. 여기에 나온 얘기들이 꽤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제를 하신 조세재정연구원의 전병목 조세연구본부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실제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월급 받는 근로자 중에 절반 정도가 세금을 안 내요? 근로소득세를, 월급에서 떼는 세금을?
네, 그렇습니다. 2015년 연말정산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근로자가 1,726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근로자가 한 803만 명 정도로 돼서요. 한 비중으로는 46.5%가 근로소득세 부담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6.5%면 거의 절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로소득세라고 하는 건 월급 받을 때 회사에서 자동으로 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네, 세금을 안 낼 수 있죠? 네, 매월 이제 고용주가 월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통해서 떼고 있던데요. 예. 저희는 이제 연말정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냈던 사람은 돌려받고 적게 냈던 사람은 더 내게 되는데요. 그 예. 과정을 통해서 조정이 된 결과 면세자 비중이 그 정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월급 봉투에선 매월 떼는데 이런저런 소득공제를 다 받고 나면 세금 낼 게 없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탈세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법에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낼 세금이 없어서 안 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니면 그래도 줄고는 있습니까? 원래 추세는 저희들이 감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요. 2005년 약 10년 전에는 48.9%가 면세자였는데요. 상당히 예. 높은 비중이었다가 예. 2013년에는 32.2%로 상당 부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4년부터 근로소득세제를 바꾸면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꿈으로 인해서 47.9%로 다시 2000년대 중반 수준은 다시 크게 높아졌고요.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금 줄다가 2014년부터 그런 분들이 늘었네요. 그때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근로소득에 대해서 특별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꿨습니다. 연말정산하는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꿨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은 소득공제 200만 원 해드릴게요. 이거를 예를 들면 세금에서 한 10만 원만 깎아드립니다. 이런 네,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바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소득공제에서 이런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꿀 때 정부가 이거 왜 바꿉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세금을 좀 더 걷게, 즉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면제되는 그 공제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 네. 돈을 좀 더 많이 세금으로 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를 바꾼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꾸니까 세금 덜 내거나 안 내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게 왜 이런 결과가 오죠?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공제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 소득공제라는 것은 제가 소득을 받았는데 세금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인데요. 국가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보험료를 떼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게 되면 그거는 아예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것이 소득공제고요. 예전에는 교육비나 의료비 이런 것들이 이제 소득공제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금액을 빼주게 되는데 이것을 세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그 사람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줄어드는 세금의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예, 건강보험료를 제가 100만 원을 내게 되면 1억을 벌던 사람이 100만 원을 내게 되면 원래 1억 이상 버시는 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40%였다면 세금으로 환산하면 40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는 분한테 그렇죠. 100만 원을 빼주게 돼서 아예 소득 아닌 걸로 빼주니까 네, 소득이었으면 40만 원을 냈어야 되는 게 아껴지는군요. 세금은 알겠어요. 40만 원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런데 예를 들면 10% 세금을 내던 저소득층에게 예를 들면 2천만 원 소득자다. 그렇게 놓게 보면 100만 원을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면 10%인 10만 원만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득공제 방식이 소득이 높은 분일수록 더 유리한 방식이다.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액공제 방식은 이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그 금액의 세액을 정해주는 빼주는 그런 단계인데요. 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소득공제 방식일 때는 자기의 세율에 따라서 즉 6%에서 40% 사이에서 세금이 줄어들다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할 때는 저희가 12%에서 15%로 조정을 했습니다. 중간에 가깝게. 똑같이 깎도록. 알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되니
6% 깎아지던 분들은 저소득층은 12에서 15%로 깎아지니까 조금 네. 더 많이 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면세자가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100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썼거나 혹은 건강보험료를 냈거나 했을 경우엔 소득이 네. 적은 분들은 거기에 뭐 6%나 뭐 한 10%나 이 정도를 공제받았으니까 6만 원이나 한 10만 원 정도만 공제받았을 텐데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소득이 많건 적건 일률적으로 네. 다 한 15만 원씩만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12만 원에서 됐군요. 15만 원을 깎아주게 됐으니까 아, 그러면- 소득이 좀 낮은 계층에서는 세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면세자가 늘어나죠.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돈 많이 번 분들은 많이 받고 적게 번 분들은 적게 받고 이런 방식에서 많이 벌건 네. 적게 벌건 딱 요만큼만 깎아주기 이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바뀌고 나니까 적게 벌던 분들이 결론- 예전보다 더 많이 깎였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런 건 들어보면 소득 적은 분들한테는 세금이라도 좀 적게 내게 해서 전반적으로 도움을 좀 드리는 게 원래 조세의 개념이기도 하니까 네, 맞습니다. 꼭 나쁜 현상은 듣고 보니까 아닌 것도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면세자 비중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이 면세자가 소득이 낮아서 많이 비율이 높아졌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뭐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면세자를 줄여나가는 게 맞겠고요. 네. 다만 소득이 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높은 수준에 있으신 분들이 진짜 이런 세공제 전환으로 인해서 면세자가 많아졌으면 그것은 뭐 소득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세자를 좀 비중을 줄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 계산해 보니 하나도 안 내는 분들 중에는 네네. 아주 어려운 분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게 저희들 말씀하십시오.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보면 저희들이 면세자 비중이 많이 늘어난 계층이 소득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에서 면세자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그보다 낮은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소득세 면세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면세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뭐 어느 정도 낮은 소득이니까 감내하고 노동시장에서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만 그 이상의 계층은 좀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을 우리가 좀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연소득이 한 5천만 원쯤 되는 분들도 이제 세금 안 내는 분들이 생긴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세법을 바꿔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소득 공제할 게 있어서 이런저런 공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금이 없어진 건데 이걸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세법에 적용받았는데 더 낼 수도 없고 그런 그렇죠.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은데 그럼 앞으로 어떡하죠 이제 이 문제를? 예. 세법을 운용해 나갈 때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준을 뭐 여러 가지 평균 소득 대비 어느 정도 소득 수준에서는 세부담이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정책적인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런 분들이 면세자에서 나올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빨리 바꾸기 위해서는 공제제도를 조정한다든지 천천히 바꾸기 위해서는 공제제도가 늘어나는 것을 뭐 일정 기간 중단시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점차 이제 세금의 근로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의 비중이 많아질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분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게 옳으냐 아니면 뭐 사정이 있으니까 공제를 받았겠지 생각하느냐 이 여론도 중요하고. 네. 알겠습니다. 또 뭐 이분들부터 걷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다른 세금 안 내는 분들이 더 많은데 순서를 좀 뒤로 미루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좀 남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세금을 내는 순서를 어느 순서로 할 것이냐. 사실은 우선순위는 국민들이 가장 동의하기 쉬운 것은 일단은 내지 않던 분야에서 내고 기존에 내시던 분들의 세부담을 더 높여 나가는 것이 조금 더 동의를 얻는데 좀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이런 데 보면 지지를 많이 받는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바닥을 좀 넓히는 뭐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바닥을 넓히는 것이 좀 안정적인 순위가 아닌가 그런 의견이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전병목 본부장이었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만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청취자 권혁숙 씨가 노란우산 공제라는 금융상품에 100만 명이나 가입했다고 하던데 이게 뭐고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주셨어요.
노란우산 공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자영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장기 적금입니다. 원래 공제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이건 보험의 성격이 강한 건데요. 보험은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를 그동안 한 달만 냈든 혹은 10년 동안 냈든 보험금을 똑같이 주는데 이 노란우산 공제는 그동안 냈던 돈에다가 이자 정도 더해서 보험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적금인 겁니다. 그럼 적금은 그냥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느냐? 적금보다 좋은 장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른 적금 통장은 사업이 망하면 다 차압이 들어오는데 이 노란우산 공제 통장은 차압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자 말고도 납입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연말에 해줍니다. 직장인처럼. 그래서 결국은 이걸 가입하면 이자도 받고 연말에 세금도 덜 낼 수 있으니까 합치면 이자가 꽤 많은 그런 셈이 됩니다. 그럼 단점은 뭐냐? 적금은 내가 필요할 때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해도 원금 손실은 없는데요. 이 노란우산 공제는 사업이 망하거나 또는 뭐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거나 할 때만 받을 수 있지. 그게 아닌데 이제 중간에 해지를 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분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차피 추가로 받은 세금 혜택을 토해내는 거니까 원금 손실까지는 없는 셈인데 적금은 1년짜리로 가입하면 1년 후에는 해지해도 되니까 이자를 잘 챙겨받을 수 있거든요. 노란우산 공제는 5년씩 가입했다가도 그러니까 중간에 해지하면 5년 동안 이자가 하나도 없거나 근데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게 늘 퇴직금도 없고 나중에 또 혹시라도 일을 접으면 골치 아픈 경우가 많은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나라에서 만든 상품이니까요. 나라에서 만든 금융상품들이 대개는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들어오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으면 근로자들은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라고 하는 걸 받는데 자영업자는 이걸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자영업자 실업보험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꼭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자영업자들 중에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에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친절한 경제에 질문이 채택되신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중국 주식시장이 이런 표현이 괜찮을까요? 3전 4기 끝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이 MSCI라고 하는 지수가 뭐길래 중국은 그렇게 편입을 하고 싶어 했던 건지, 그리고 중국이 여기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두 가지만 살펴보죠. 미래에셋대우의 김학균 선임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MSCI 지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 우리는 코스피 지수, 뭐 미국의 S&P 지수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네. 다우 지수도 있고 MSCI 지수는 뭡니까? 예, 뭐 개별 종목들을 모아놓은 걸 이제 주가 지수라고 하는데요. 어느 나라나 증권 거래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거래소가 있고요. 예. 미국은 뉴욕 증권 거래소가 있고, 일본은 동경 증권 거래소가 있어서 이제 시장을 관리를 하는데, 예. 그래서 미국의 뉴욕 증권 거래소 지수도 있고, 일본 동경 증권 거래소 지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상장돼서 거래되는 종목이 3,000개가 넘고요. 일본도 한 2,500개가 됩니다. 예. 그럼 투자하려 그러면은 굉장히 너무 대상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추려주는 업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다우 지수도 공적인 게 아니라 다우존스라고는 통신사에서 30개 종목을 자기들이 이제 꼽아서 만든 거고요. 예. S&P 500 지수도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하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자기들이 투자하기 편리하게 500개를 만든 겁니다. 아하. 니케이 225 지수도 일본 경제신문에서 2,000개 넘는 종목 중에서 225개를 만든 민간 업자들이 만든 지수인데, 네. 이게 워낙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뉴욕 증권거래소 지수보다 다우 지수나 S&P 500을 많이 보고, 동경 증권거래소 지수는 안 보지만 니케이 225 지수를 보는 겁니다. 예예. MSCI도 이렇게 투자하기 편리하게 이제 지수를 만든 건데,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이제 민간 기관에서요. 예. MSCI가 S&P 500이나 니케이 지수와 다른 점은 전 세계 증시를 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MSCI는 해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MSCI 지수를 참조하게 되면 미국 사람이 한국에 투자할 때, 중국에 투자할 때 이런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글로벌 투자하기 편하게 종목들을 선별해서 지수를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알겠어요. 같습니다. 지수를 만든다는 게 소위 우리가 식당 가면 여러 메뉴가 많아서 복잡할 때 네. 세트 메뉴 A 주세요 하면 간단하니까 네. 그렇게 세트 메뉴 만드는 것처럼 요약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면 됩니까? 요약과 비교적 괜찮은 것들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의미가 있겠죠. 골라서 담아주는 이 한 바구니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진국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럼 선진국이 도대체 한두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 선진국 바구니. 각 나라의 비중, 또 그 나라에서 뭘 살 거냐 이런 것들을 MSCI가 제공해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리 바구니에 담아놨으니까 그냥 이것대로 사시면 돼요.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중국 증시가 그럼 MSCI 지수 중에도 선진국 지수도 있고 뭐 신흥시장 지수도 있고 소위 프론티어 시장이라고 해서 약간 후진국 지수도 있던데. 네네. 어디에 들어간 이번에 거예요? 이제 신흥국 지수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가운데 클래스에 들어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같은 팀이 됐네요. 아무래도 이제 같이 되다 보니까 예. 중국이 이제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그 바구니 안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인 투자가가 몇 조를 팔고 나갈 거다 뭐 이런 식의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시장에 투자하려고 하는 자금은 정해져 있는데 네. 그 중에서는 한국이랑 등등 뭐 대만, 브라질 이 정도만 나눠서 투자하다가 중국이 들어오니까 네. 그럼 난 그 돈 빼서 중국으로도 좀 넣어야 되겠다 싶으면 한국에 있는 돈 뺄 수도 있군요. 근데 꼭 그렇진 않은 게요. 예. 만약에 이제 신흥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예. 뭐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한국을 팔고 중국을 사야 되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을 사고 중국을 더 살 수 있겠죠. 그렇죠. 혹은 물론 한국을 팔진 않더라도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흥국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외국인 매매는 결정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나 없는 것보다는 불리하겠군요. 중국이 안 들어왔던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예. 부정적인 효과가 있죠. 어쨌든 친구 하나 더 들어와서 나눠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면 굳이 큰 충격은 없겠으나.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금이 더 들어올 걸로 보세요? 아니면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그래도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인데 신흥국이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고요. 예. 신흥국 주식을 사는 펀드로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미국이 긴축을 하고 신흥국으로 들어온 유동성의 규모가 만약에 축소가 된다 그러면 없는 유동성에서 또 이제 중국과 나눠 먹기를 해야 되고 중국의 비중이 커지니까 예. 글로벌 유동성이 나빠지는 국면에서는 좀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지금은 악재는 아니나 그러나 좋은 뉴스만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학균 선임연구원이었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0년입니다. $1,454. 방금 확인해본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리터당 평균 가격입니다. 한동안 좀 오르는가 싶던 기름값이 이렇게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밤사이에 더 떨어졌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 인도분이 2% 이상 하락하면서 배럴당 42달러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 2월 말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20% 이상 급락한 가격입니다. 상반기에 20%씩 유가가 떨어진 건 1997년 이후에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제 유가가 쭉쭉 떨어지는 주된 원인은 공급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들이 하루 18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했었지만 감산 의무가 없는 회원국들의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냈던 사람은 돌려받고 적게 냈던 사람은 더 내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조정이 된 결과 면세자 비중이 그 정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월급 봉투에선 매월 떼는데 이런저런 소득공제를 다 받고 나면 세금 낼 게 없더라.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탈세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서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낼 세금이 없어서 안 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런 분들이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니면 그래도 줄고는 있습니까? 원래 추세는 저희들이 감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요. 2005년 약 10년 전에는 48.9%가 면세자였는데요. 상당히 높은 비중이었다가 2013년에는 32.2%로 상당 부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4년부터 근로소득세제를 바꾸면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꿈으로 인해서 47.9%로 다시 2000년대 중반 수준은 다시 크게 높아졌고요.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금 줄다가 2014년부터 그런 분들이 늘었네요. 그때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근로소득에 대해서 특별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꿨습니다. 연말정산하는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꿨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은 소득공제 200만 원에서 원유 생산이 더 크게 늘고 있고요. 특히 셰일가스를 앞세운 미국도 생산량과 수출량 모두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떨어지면 소비자들에게는 좋죠. 하지만 이게 세계 경제 위축으로 연결되고 또 우리 수출이 그래서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유가 상승을 핑계로 값을 올렸던 여러 제품들도 제자리를 좀 찾아야 될 텐데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잘 안 내리는 게 우리 기업들의 고질병.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죠. 소비자로서는 이게 참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예, 6월 22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 절반 정도는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있습니다. 세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길래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혹시 바꿀 부분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노란 우산 공제가 뭐예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고요. 중국 주식시장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이 MSCI 지수라는 건 뭐고 중국 증시가 이렇게 MSCI 지수에 들어간 게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경제 콘서트를 그리고 준비 중입니다. 시간은 7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고요. 장소는 서울 상암동에 있는 MBC 골든마우스 홀입니다. 민간 싱크탱크 여시제의 이원재 기획이사와 함께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참가 신청은 저희 홈페이지로 오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준비한 순서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대감에 땅값만 올려놓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죠 오늘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저 앞에 휴가도 하나 드리자면. 박 교수님, 교수님, 저희가 오늘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근데 이때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세무사님, 공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다음번에 또 배울게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짧아서 항상 아쉬우셨죠? 손에 잡히는 경제가 길어집니다. 오전 11시 10분부터 하루 50분. 자리를 옮겨 시작되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당신의 경제를 책임집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다는 게 조세의 기본 원칙이긴 한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2명 중에 1명이 월급을 받았는데도 근로소득세를 안 낸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걸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그래서 계속 나오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조세재정연구원이 세법 공청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조세연구원이 이맘때 개최하는 세법 공청회는 기획재정부가 내년 세법을 어떻게 바꿀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제시되는 자리라서요. 여기에 나온 얘기들이 꽤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제를 하신 조세재정연구원의 전병목 조세연구본부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실제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월급 받는 근로자 중에 절반 정도가 세금을 안 내요? 근로소득세를? 월급에서 떼는 세금을? 네, 그렇습니다. 2015년 연말정산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근로자가 1,726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근로자가 한 803만 명 정도로 돼서요. 한 비중으로는 46.5%가
근로소득세 부담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6.5%면 거의 절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로소득세라고 하는 건 월급 받을 때 회사에서 자동으로 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네, 세금을 안 낼 수 있죠? 네, 매월 이제 고용주가 월급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통해서 떼고 있던데요. 예. 저희는 이제 연말 정산을 통해서 그 다음에